여기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과 한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가 한글로 대체될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대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대학교에 언어학과로 입학을 했죠. 중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배웠고 그 중국어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중국어는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언어가 되었다고 들었고 중국어를 쓰는 국가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중국에 와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나고부터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일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만두 전골을 판매하고 계신데 제가 가끔 일도 도와드리고 밥도 먹으러 가게로 가곤 했죠. 함께 만두피를 펴기도 하고 만두도 빚으며 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백인 커플이 저희 가게에 오더니 디스원이라고 하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늘 아쉽게 생각하셨고 저를 꼭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저는 그 백인 커플이 무척이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중국어를 못하면서 어떻게 중국 땅을 밟을 수가 있는지 화가 났고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진로에 고민이 많던 그 시기에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결국 언어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저의 짧은 영어 실력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나마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을 제법 만났고 그들과의 커뮤니티 형성과 차이나 타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저희 중국인들을 굉장히 배척하려 하고 있고 아시아와 중국인에 대해 관심조차 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배우기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제가 괜히 미국에 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도 저의 전공은 언어학이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영어가 아닌 중국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임을 반드시 증명해내리라 다짐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같은 학과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은 저와 다르게 미국인 현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누구나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은 중국보다 낮은 나라임이 분명하고 미국인 입장에서 대국인 중국을 더욱 좋아할 것임이 확실한데도 한국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느닷없이 다가와서는 제게 한국인이냐고 묻는 미국인들도 많았고 중국인이라고 말하면 욕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교수님들조차도 한국 학생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한국인의 의견이 듣고 싶다며 괜히 말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왕수펑은 같은 대학교 역사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 강의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 수업 도중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어학과 전공 교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갑자기 영어보다 위대한 글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한국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고 그 문자를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면서 세계 역사상 문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했죠. 또한 지금 21세기에 보아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이며 한글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우수한 혁명적 과학기술이 등장했어도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는 발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들을수록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갑골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천 년 된 문자이고 한자만큼 글자가 다양하고 많은 문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한 한자는 뜻이 있는 글자라서 단 하나의 글자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번체자와 간체자가 있어서 같은 의미의 한자라도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문자는 한자임이 틀림없고 영어보다도 한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인데 저 교수님은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수님 또한 한자를 모르는 서구라파의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저렇게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뻔하죠. 심지어 한국의 한글이라는 글자는 한자를 베낀 것이고 한자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자의 짝퉁인 글자를 저렇게 옹호하고 좋게 보는 것은 원조인 한자를 무시하는 행동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시 함께 강의를 듣고 있던 왕수펑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마치 한글을 판매하러 온 판매사원 같다고요. 중국 15억의 인구는 한자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저 교수만 오직 저렇게 설명하는 것은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는 생각이니까요. 왕수펑은 질문을 해보겠다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중국인이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한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한글은 몇백 년 밖에 안 된 문자로 역사의 깊이도 적을 뿐더러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짝퉁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글자인 것처럼 포장되어 전해다면 한자의 위대함마저 한글이 가져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한글보다는 차라리 영어 알파벳이 나은 글자라고 생각하며 세계 최우수 글자는 당연히 한자라고 생각합니다. 왕수펑이 평소에 촐랑대는 성격이긴 해도 이런 말은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강의로 주제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글부터 제대로 알려주겠다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한글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더욱 납득하게 해준다는데 이상한 표를 하나 보여주셨죠. 이 표는 국왕의 발음 모양과 한글을 비교한 것인데 입의 모양과 한글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문자를 만들라고 지시해도 이런 글자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런 문자는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겠나요? 오죽했으면 세계의 국제기구가 왕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하는 상은 세종대왕상이 세상에서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언어학자 데이비스 해리스는 2050년에 지구촌 5대 국제어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어가 빠져 있어서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죠.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가 바로 그 5대 언어이고 한국어는 사용하는 인구의 수는 가장 적긴 하지만 언어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의 보편성 때문에 채택되었죠. 언어의 힘은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가 쉽고 과학적이며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적합해야 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문자는 지구상에서 한글이 유일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의 알파벳이 아닌 한글을 먼저 알았더라면 알파벳을 안 배우고 한글로 영어를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알파벳은 읽기도 어렵고 글자마다 발음이 달라서 배우기에 어렵지만 한글은 글자마다 발음이 모두 정확하게 같고 배우기도 무척이나 편리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한글을 배운다면 약 일주일 만에 자신이 하는 말을 한글로 받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이 믿기 어렵다면 이번 주 과제로 한글 익히기를 내드릴 테니 자신이 하는 말을 한글로 적어보세요. 한 번만 익힌다면 굉장히 쉽게 한글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과제라는 소리에 질색하면서도 한글이 그렇게 쉬운 글자냐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글이 그렇게 쉽고 편리하고 과학적이라면 세계 공용 글자로 지정해서 사용해야 맞는데 지금은 오직 한국에서만 한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도네시아의 특정 부족에서는 한글을 이미 자신의 글자로 채택해서 쓰고 있고 실제 한글 교과서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교수님은 갑자기 한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수십 개국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대중교통도 무척 잘 갖추어져 있고 한글이라는 글자로 조형물도 만들어두고 볼 것도 놀거리도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치안도 무척이나 안전하죠. 여자 혼자 밤에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총기를 허용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밤에 총소리를 들을 걱정도 전혀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처럼 20대라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지낼 것이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문화까지도 한국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인공지능 또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인들이 가장 지능이 높고 똑똑한 국민들인데 그 작은 나라인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우수하다니요.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말이었죠. 중국어는 세계 공용어 수준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의 선생님들께서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한국의 문화는 어차피 중국의 문화를 베껴서 이룩한 것이고 음악이나 음식 등 바이두만 보아도 전부 중국이 원조인 것들이 판을 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와 왕수펑은 강의실을 나와버렸고 둘이서 카페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학교에 지원했던 일주일짜리 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저희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고 국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심정에 신청했던 것인데 이렇게 합격 발표가 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아까의 그 거짓말쟁이 교수의 수업을 합법적으로 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자 끝에는 아주 어이없는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정말 요즘 주변에서 왜 이리 한국만 애타게 불러대는지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갈 바에는 차라리 중국 문화 체험을 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며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보내주는 체험이니 다녀와야 하는 것은 맞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의 문화 체험을 떠났고 중국인 학생은 저희 둘뿐이라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다니자고 마음먹었는데요. 막상 한국에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중국보다 낫다는 말이 절로 대번에 나오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고급 호텔 시설과도 같이 깨끗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용변을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길거리 음식들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간다면 중국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더러워 보여도 맛있으면 그만이고 약간 더러운 것을 먹어야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배웠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판매하시는 만두전골도 일부러 깨끗하게 하려 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고 흔한 휴지 조각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늘 가르쳐준 것이 일거리의 원리인데 길거리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환경미화원들이 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거든요. 또한 더러운 것을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야 병원에 가게 되니 병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공생하는 관계가 바로 현대의 위대한 중국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미덕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역시 환경미화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인심이 팍팍해 보였습니다. 저희라도 쓰레기를 버려주려고 하는데 미국인 학생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는 마구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경제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분명했죠. 그래도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였고 솔직한 생각으로는 베이징보다 발달한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에서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언어학 시간 교수님 때문에 한글을 접했던 적이 있었고 그 교수님의 과제를 하느라 한글을 외웠었는데요. 한국 길거리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왕수펑은 그것을 막힘없이 술술 읽어나가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오죽했으면 다른 학과 학생들이 저희 보고 혹시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으니 무슨 간판인지 궁금한 간판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내용 확인을 하게 되니 마치 한국어를 잘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학생들도 저희에게 한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정말 황당하고도 이상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며칠 동안 공부했던 한글이 이렇게 술술 읽힐 줄도 몰랐고 자꾸 한글을 읽다 보니 웬만한 내용은 뜻을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솔직히 한자나 영어를 공부할 때에는 이런 수준으로 빨리 읽을 수가 없었고 몇 달은 공부해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한글은 단 며칠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글이 쉬운 글자는 맞다고 생각했죠. 한자는 아직도 모르는 글자가 많을 정도로 정말 글자의 개수가 많고 오죽했으면 전문가들도 모든 한자를 읽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한글은 고작 며칠 만에 한국인 수준으로 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왕수펑은 이상한 소리까지 해댔죠. 중국에서 한글을 쓴다면 한자를 외우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겠다면서 절대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제가 주의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은 한국 음식점, 카페, 대중교통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한국 문화들을 많이 접했고 한국 문화들이 중국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문화보다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늦게 우리끼리만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치안이라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라서 한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보았는데 중국과 차이가 무척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단지 중국보다 훨씬 작은 소국이라는 것과 그냥 요새 중국의 것을 베껴서 떠오르려고 하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죠. 한국도 생각보다 많이 컸고 중국의 도시 수준은 될 거니까요. 시골로만 생각한 한국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싶네요. 물론 한국은 중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요. 아니, 일본은 손님을 왜 반기지 않는 거죠? 여기 일본에 가서 당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인의 입국 비자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쯔이라고 합니다. 한국 관광 노선을 주로 가는 여행 가이드이기도 하죠. 한국은 친절하고 깨끗해서 모든 중국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이고 워낙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비행거리도 짧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중국에 조금 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을 향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발길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이므로 시간이 나면 꽤나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저의 중국인 친구 저우신에게 연락했어요. 저우신은 일본의 상황이 최근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여러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더라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며 장기간 미취직과 구직난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히키코모리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서 그런 현상을 구경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본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일본을 직접 가이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전부 중국인이 가기에 편리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라는 판단이 들었지만 중국 특유의 좋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하루는 저희 관광객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주변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자 한국인이 사탕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달래주기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한국인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관광객을 이끌고 일본에 갔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취급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 일본에 가서 깃발을 들고 줄지어서 여행을 하는데 저희를 보며 비웃는 일본인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일본 길거리에서 저희 관광객과 일본인 학생들이 마주쳤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를 향해 비웃으며 속삭였고 그 말에 불쾌감을 느낀 한 관광객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냐? 라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왔고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한 학생이 우리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의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멈칫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하러 왔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 일본 학생들은 다소 거칠게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온다고? 라고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몇몇이 반박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일본인들도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관광객들도 긴장을 느끼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꽤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리를 대할 때의 태도는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마치 우리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양 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냐? 라고 묻는 말투는 거칠고 눈에 띄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할 때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죠. 길을 잃었을 때도 도움을 주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찰의 태도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었던 한국의 경찰들과는 달리 일본의 경찰은 우리가 사건의 가해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대했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리를 비웃고 그걸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경찰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식으로 우리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그런 태도가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는 전혀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겪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여행 경험을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특히 창문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 역시 깨끗하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된 얼룩이 보였습니다.
실내의 공기는 탁하고 냄새도 불쾌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저희 관광객들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해? 라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방 안의 먼지 냄새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호텔은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대체로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방은 여전히 청소 상태가 불완전하고 냄새가 심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호텔들은 항상 깨끗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호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자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그저 한 호텔의 경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우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본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일 줄 몰랐어. 호텔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경찰도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대하더라고.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저우신은 원래 일본은 이런 곳이야.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 아니고 한국과 비슷하지 않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훨씬 좋은 나라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한국 경찰도 친절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니까. 일본은 그와는 전혀 달라. 저우씨는 잠시 침묵을 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모습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아. 저우씨는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역사나 문화적인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며 외국인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고 일본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은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저우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우신,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일본의 맛집들을 소개해 줄 수 있겠어? 저우신은 흔쾌히 응답하며 우리와 함께 일본의 여러 맛집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경험하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었죠. 저우신은 일본에 대한 현지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가이드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들어가자 음식점 직원들은 다소 쌀쌀맞은 태도로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리를 안내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갑자기 중국인 단체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아요.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은 했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히 불쾌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자리를 떠나야만 했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우신도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본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며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 직원이 다가와서 우리의 테이블을 확인하고는 바로 중국인은 일본에 오지 말아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 고 반박하자 그 직원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시하듯 돌아갔습니다.
저우 씨는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중국인에 대한 반응이 훨씬 부정적일 때가 많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본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이번 여행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은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점점 더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고 점점 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냐? 이런 나라에 왜 우리가 여행 왔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한 명이 화를 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이제 전액 환불해줘야 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들은 이미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이미 예약한 사항이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여행의 의미가 없잖아. 한 명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졌고 결국 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왔고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불쾌한 대접을 받았어. 이게 여행이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이 끝나면 안 된다.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들은 점점 더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소리쳤고 그 소리는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일행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명씩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특유의 문화인 무조건 요구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와 저우신을 비난하며 일본에서의 여행은 결국 불행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은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갑작스레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불은 어렵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른 팀과 한국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을 그 여행에 무료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다르죠. 친절하고 사람들도 훨씬 따뜻해요. 그곳에서의 여행을 직접 경험하시면 이번 일본에서의 경험이 상쇄될 거예요. 관광객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 여행이 뭐가 다르냐? 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의 여행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도 훨씬 맛있고 여행지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해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정말 따뜻하고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죠. 일본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약 한국 여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두 잘 챙기고 최고의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불쾌한 경험을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즐기면서 일본에서의 불편함을 잊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제야 관광객들 중 몇 명이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한 명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행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 결국 대부분이 한국 여행 제안을 수락하고 환불 대신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환불을 막을 수 있었고 저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일본 여행은 불편했지만 한국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며 일행을 다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태를 넘길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우 씨는 제 말을 들은 후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지 않아. 둘 다 외국인에 대해 크게 다를 게 없고 결국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지.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말에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일본과 한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우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달라.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이 정말 다르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해. 한국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랐지. 일본과는 달라. 그들의 서비스와 문화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아. 저우 씨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 길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찾는 음식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 한국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게 큰 의미였어. 저희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했고 일본의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했죠. 하지만 그 자유여행이 진행될수록 점점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은 마치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을 깎으려고 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며 흥정을 시도했죠. 이 가격은 너무 비싸. 더 싸게 해줘.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라며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그런 행동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는 건 단순한 흥정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죠. 일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흥정 문화가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관광객들은 옷가게에서 비싼 옷을 마음껏 입어보면서 이거 너무 비싸.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지?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옷가게 직원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조심스럽게 안내를 해도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했죠. 이거 일본에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예절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행동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본에서는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 더 일본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면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우리는 즐기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행동했죠. 그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험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딱히 친근한 모습이 아니었고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한 경찰이 저희 일행을 살펴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저희에게 말을 걸며 여기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불쾌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의 태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일본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고 경찰까지 끼어들자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 머무는 내내 이런 불쾌한 경험이 쌓여왔고 이제는 정말 빨리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주 저는 결국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입을 떡 벌리고 주변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와, 이게 다 한국이라고? 한 관광객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렇게 깔끔하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의 공공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화장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작은 디테일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쓰레기통 하나 없이도 거리에서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은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죠. 도시 환경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도시 전역이 신기하게도 혼잡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죠.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은 한국의 도시 환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를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해. 중국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된 엘리베이터,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전시된 최신 기술들까지 한국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술적인 발전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소에 도착해서는 한국의 온돌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온돌? 이게 바로 그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그들은 방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흐르자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며 전통적인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들은 정말 많은 것에 감탄하며 신기해했고 처음 느꼈던 일본의 불편함은 이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모든 관광객들이 놀랐고 그들은 점차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관광객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뿌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다른 관광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사실 한국의 발전은 중국 덕분에 이루어진 거지. 중국에서 발달한 기술들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화, 기술 발전, 도시의 정리된 모습 등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채택했어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공공시설 관리, 심지어 전통적인 건축 방식까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대적인 모습은 그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기술이나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본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지만 중국의 기술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그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비해 그런 발전이 좀 늦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나 기술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결국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지. 한 관광객이 말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배운 나라로서
그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발전했음을 실감하며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여행 동안 관광객들은 또 다른 놀라운 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식당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셀프 반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관광객들은 식사를 하면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반찬들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한 상에 차려지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에 모두들 더욱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곳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며 그들은 한국 식사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그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저렴하다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며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한 요금에 비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고 다양한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여행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처럼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제공하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잊고 한국에서의 쾌적한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여기서는 정말 마음껏 여행할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게 편리하고 깔끔해. 라며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친 후 관광객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불편하고 사람들도 차갑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네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 관광객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여기선 정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에서의 불편한 기억을 모두 잊고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저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일본 노선은 다시 가지 않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편한 대접, 따가운 시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훨씬 더 나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다시는 일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저도 이제 한국의 장점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한국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제가 왜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인지에 대한 우울함마저 들더라고요. 모든 중국인들이 한국을 훨씬 선호하고 중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곳, 천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을 자주 가면서 좌절이 들 뿐이고 일본은 상황이 분명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낄 뿐이네요. 여기 한국과 싸우면 3초 만에 한국을 점령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저기에서 전쟁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중국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저는 재미동포 3세로 한국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과거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보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사학과에 온 이유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한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소식이 아예 끊겨버린 채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셨고 할아버지는 구두 닦기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오셨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의 생활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오긴 했는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견뎌야 했고 굉장히 듣기 힘든 폭언이나
심지어 아시아인을 향한 폭행까지 당하셨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무지막지하게 심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다죠.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셔서 돈도 많이 잃으셨다고 해요. 솔직히 괜히 미국에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이었다고 솔직하게 가족에게 털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괜히 미국에 와서 고생만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살았으면 더 즐겁게 살았을 거라면서 말이죠. 여긴 말도 안 통하고 무시만 받고 괜히 욕만 먹는 데다가 먹는 것도 전부 니글거려서 속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서른을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계속 윗사람들을 모시다가 여기 와서는 아랫사람을 모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급여도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고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를 한번 가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시간 낭비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죠. 물론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큰 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 잠시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이 훨씬 편하고 깨끗하며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할머니는 남의 집 시중살이와 설거지를 하시며 돈을 버시고 할아버지는 공장들을 전전하며 험한 일을 하신 결과 그나마 살만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대학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는 어릴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작으신 편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백인인 어머니를 만나서 저의 키는 다행히 보통 정도 되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인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졌을 때에 태어났고 현재는 아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이번 대학교에서도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하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콧대 높은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었거든요. 얘네가 웃긴 게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솔직히 외관상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인만 친해지려 하는 것이 무언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이번 학기에 듣게 된 세계전쟁사 수업 시간에 왜 그들이 중국인들을 피하려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세계의 강국에 대해 말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해대는 바람에 학생들 모두가 난색을 표했고 교수님마저 혀를 내두르셨거든요. 바로 중국군이 하루 정도면 미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중국의 15억.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데다가 최첨단 중국산 수많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 군대를 데려와도 무조건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현재 미국인이기 때문에 세계 군사력 1위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배웠는데 저렇게 당돌한 이야기를 할 줄이야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 순위가 높기는 합니다. 2위가 러시아이고 3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평가할 때에는 영토 면적과 나라의 경제력을 보는데 사실상 인구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중국은 많은 인구 덕분에 군사력이 높게 잡히는 것뿐이고 사실상의 2위를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는 40만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보고 있고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계 2위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던 것이죠. 중국은 인구가 많을 뿐이지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산이라고 해봐야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계 군사력 2위는 한국이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나 현무 등의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100년이 다 된 전차 같은 것과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의 옛 안함을 들먹거리며 중국이 지구를 지배하고 우주까지 지배할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을 배워야 하며 중국이 세계 1위인데 왜 자꾸 미국의 군사력만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곳이 미국이라서 너무 미국 위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설명과 중국이 왜 1위인지 알려주며 수업 시간에 터무니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죠. 아무리 교수님이 일단 수업에 집중하고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도 중국인 학생들은 교수에게 대들다시피 중국의 군사력이 1위라고 하며 계속 수업에 방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있었고, 교수님은 슬슬 열이 받으셨는지 수업의 주제를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이봐 중국 학생들, 중국 예나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 배수량이 약 3,600톤 밖에 안 되고 6척뿐인 잠수함이야. 중국 옆 나라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들어봤어? 7,600톤급의 배수량을 지닌 이지스함인데 중국은 이 정도 배를 만들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이번 시간에 제대로 말해주지. 중국은 아마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권 바뀔 거야. 그리고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라고 생각해. 한국처럼 모든 전투무기가 최신식이고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아시아에서도 군사력 1위가 아닌데 어떻게 미국을 이긴다고 말을 하나? 저는 교수님이 한국군에 대한 생각이 저와 비슷하다는 것에 놀랐고, 중국이 군사력 순위에서 그 정도로 뒤처진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3위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아주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중국산에 대한 불신도 어마무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싸서 좋다고 무기 구입해간 동남아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계속 고장나고 정확하게 타격이 되지도 않아서 다시 한국산 구매하고 싶어해. 내가 볼 때는 한국산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기계나 물건을 발주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 한국은 납품기 일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이 칼같이 맞춰주는 데다가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고 서비스까지 덤으로 주기 때문이지. 무기 생산 능력이나 설계, 품질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나라야.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고품질의 무기 생산 능력을 보인다는 말에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었고 괜히 저를 힐끗 쏘아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이겨? 물론 그 중국인 학생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그들이 인구와 자원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군대가 얼마나 잘 훈련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군사훈련과 기술력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군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수치로만 결정되지 않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군사작전의 성공은 전략, 훈련, 그리고 기술적 우위에 달려 있어. 중국의 대군이 아무리 크더라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 군대에 맞서기는 힘들 거야.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과의 긴장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군사력이란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중국인 학생은 계속해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가진 자원과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와 첨단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들더라도 우리는 양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은 역시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단지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해.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에서 인구수보다 기술력이나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많아. 한국의 현대 전쟁 준비는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야. 특히 한국은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하며 민간인도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통해서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인들이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총을 쏠 줄 알고 군사훈련을 받은 인구는 한국이 2천만 명이 넘어. 솔직히 말한다면 미국도 건드리지 못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그런데다가 한국은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그 인구가 2천만 명이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국가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수많은 아파트 숲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는 전쟁하기도 힘들거든. 혹시 한국 학생이 있다면 일산 신도시를 알고 있을 텐데 혹시 한국 학생이 있을까?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싶었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까막눈이라서 일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일산 신도시는 파주와 연결이 되어 있고 파주는 바로 북한과 연결된 도시이지. 북한이 한국으로 진격할 도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나마 있는 게 파주 쪽이야. 그런데 거기로 와서 마주치는 도시는 바로 일산 신도시인데 일산 신도시의 지도를 보면 모든 큰 도로가 가로로 되어 있어. 즉 세로로 된 도로들은 전부 골목 수준에 불과하고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벌써 30년 전에 설계해둔 것이지. 심지어 일산 신도시에서 한국군이 방어를 한다면 저 수많은 콘크리트 아파트 구조물을 뚫고 진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즉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심지어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 북한은 괜히 있어 보이려고 도발을 하고 있는 거고 빈수레가 요란한 행동을 하는 거지. 북한에는 굴러가는 탱크가 거의 없어. 전에 열병식 때도 가장 좋은 탱크 9대를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김정은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철수했던 적이 있잖아. 중국인들은 북한과 중국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마구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딱 잘라서 말하셨죠.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을 뿐더러 개개인의 힘도 무척이나 약해. 혹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세계에서 몸의 지방이 가장 많은 축구 선수단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바로 중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야. 보통 한 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곤 하는데 중국의 축구 선수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전부 몸의 체지방률이 높아서 뛰지를 못하고 싸우지를 못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운동 부족이고 훈련 부족이라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어. 전쟁은 절대 나면 안 되지만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군사력 순위는 잘못된 것이 맞아. 중국인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계속해서 반박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수적으로 우세해요. 대규모 전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병력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주장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교수님은 굳건히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수적 우위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아. 과거의 전쟁들을 봐도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한 쪽이 항상 이긴 것은 아니야. 전략과 전술, 그리고 훈련이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어. 교수님의 말은 군사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부대의 훈련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세계 각국의 군대가 진행하는 다양한 전술 훈련에 비해 중국의 군대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든. 전투에서의 경험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야.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교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중국인 학생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청난 자원과 인구가 있어요. 기껏해야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건 알겠지만 우리는 대량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병력을 보충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원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군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어.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 정보전, 그리고 민첩성이 필수적이야. 한국은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 저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그들의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도 쌓여 있어요. 북한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준비로 실력을 다져왔죠.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숫자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교수님이 제 말에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짧은 징병 기간 동안 많은 남성들이 군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도 쉽게 군사작전 참여가 가능해.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중국군은 민간인이 도와줄 수가 없어 15억 중에서 14억 넘게 총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이 잠깐 정적을 유지한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나 자원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전략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중국이 세계 군사력 1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과대 포장일 뿐이야. 교수님의 말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느꼈던 조상들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수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해.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해. 현재 한국과 북한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고 불안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할아버지께서는 늘상 저에게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전쟁이 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의 군사력은 싸우기 위한 군사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절대 위협할 수 없도록 높여둔 군사력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느꼈어요.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을 높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무언가 기분이 뿌듯하고 좋기도 했죠. 교수님께서는 수업이 끝난 후에 저를 불러내셔서 사실 한국인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 이야기 중에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저를 세심히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한국군이 그렇게 군사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사실에 근거하고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 순위는 높지만 한국의 서울이나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의 방어력은 미국보다 높은 전 세계 최강이라며 한국이 안전한 나라임을 다시 강조해 주셨죠.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영웅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분은 단 12척의 함대로 일본군을 전멸시킬 정도로 막강한 지략의 소유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을 늘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그걸 보여드리니까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동전에 있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 줄 몰랐다시면서 당장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와야겠다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왜 100원이라는 작은 돈에 이순신 장군을 그려두었는지 모르겠다며 10만 원권에 들어가도 부족한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만약 공부의 뜻이 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석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저에게 추천하셨고 저 또한 그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들을 약간 알고 계신다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도 말씀하셨죠.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었다가 그 손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언가 뭉클해지면서도 감동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한국군과 관련된 논문 몇 개를 추천해 주셨고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밤새도록 읽게 되더라고요. 한국군이 세계 최강 군대라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죠. 전투기나 탱크, 막강한 함대까지 만들어내는 한국이 너무 대단하고
한국인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배우긴 했었는데 하도 쓰질 않다 보니 전부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배우기로 했죠. 언어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자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다양한 한국 문화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에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관계, 친구들 간의 정,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수업 외에도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탐방하는 대회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되고 한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요리의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여러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치는 다소 엉성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과의 소통이 더 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체험은 물론이고 한국어까지 배우니 한국이 너무 가고 싶어지고 얼른 졸업을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날 수업에서 교수님께 소리를 지르던 중국인 한 명이 저처럼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떼를 썼나 봐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중국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유학을 반대하셨고 추천서가 없어서 가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저라도 얼른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석사 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한국의 매력에 더 빠지고 싶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